여러분, 권력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대담하고 또 논란이 많은 제7법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되 공로는 항상 당신이 차지하라는 법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시죠. 회사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를 누군가 낼름 가져가거나 내가 밤새워가며 한 일의 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본 적 없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법칙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제7법칙의 핵심입니다. 정말 차갑고 아주 노골적이죠? 조력자들은 잊히고 당신만이 기억될 것이다. 이 말은 이게 그냥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략이 진짜로 노리는 건 대체 뭘까요? 첫 번째, 순과 같은 아우라 만들기.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법칙은 단순히 일을 좀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바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보상. 그게 바로 이 신과 같은 아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것 같은데 와, 결과물은 엄청난 거죠. 권력의 게임에서 이런 이미지는 그 자체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뒤에 숨은 노고는 전혀 못 보고 그냥 그 압도적인 결과물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책에서는요, 권력의 세계를 아주 냉혹한 정글에 비유해요. 생각해보세요. 독수리나 하이에나, 직접 사냥하기보다 다른 동물이 잡아놓은 걸 싹 가로채잖아요. 좀 불편하게 들리시죠? 맞아요. 하지만 이 법칙은 경고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내 노력만 믿고 있다가는 결국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으니 이 정글의 룰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2가지 활용 경로. 자, 그럼 이 정글에서 독수리처럼 행동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딱 2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결과물을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건 효과는 확실한데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번째 방법은 훨씬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해요. 바로 과거의 지혜를 빌려오는 겁니다. 역사 속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들의 지식을 내 통찰인 것처럼 쓰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남의 경험에서 배운다. 딱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옛날 천재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거 내 아이디어잖아 하고 따지러 올 리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승자와 패자. 자, 그렇다면 이 법칙을 따른 사람과 무시한 사람, 그 운명은 과연 어떻게 갈렸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2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에디슨과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현실주의자, 다른 한 명은 이상주의자였죠. 테슬라는 정말 순수한 천재였어요. 이런 권력 게임, 관심조차 없었죠.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평생 특허 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 가난하게 생을 마감했죠. 반면에 에디슨은요,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 게임의 룰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업가였어요. 에디슨이 직접 이런 말까지 했어요. 상업계에선 다들 훔친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훔쳐야 하는지 안다는 거다. 와, 대단하죠.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사람은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법칙을 몰라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 발보아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 그 공로를 지키는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자한테 공을 몽땅 빼앗기고 심지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까지 당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교훈이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워도 그걸 지킬 힘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숨겨진 권력 시스템. 자,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7법칙이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권력의 48법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다른 법칙들이랑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제7법칙. 그러니까 남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중심 톱니바퀴라고 해보죠. 이 톱니가 한번 탁 하고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작은 톱니들이 따라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업적이 되게 쉬워 보이게 만드는 30법칙, 또 완벽한 아랫사람처럼 행동해서 실권을 주는 24법칙,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11법칙까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정말 예술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외교관 탈레랑입니다. 이 사람은요, 뒤에서는 거대한 첩보망을 돌리면서 온갖 힘든 일을 다 처리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 앞에서 늘 평온하고 여유로운 모습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저 사람은 대체 뭐지? 그냥 앉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숨겨진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권력의 아우라였습니다. 다섯 번째, 물러서야 할 때.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이 강력한 법칙도요, 잘못 쓰면 완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걸 쓰면 안 되는지, 언제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아직 힘이 약할 때. 이때 괜히 남의 공을 가로챘다가는 저 사람 60만 많고 교활하네 하고 찍혀서 바로 고립되는 거예요. 최악의 수죠. 둘째, 내 위에 확실한 상사가 있을 때. 이때 공을 뺏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을 상사한테 기꺼이 바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똑똑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 전략의 끝판왕이 바로 헨리 키신저였어요. 닉슨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중국 방문 있잖아요. 그거 사실상 키신저가 뒤에서 다 기획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철저하게 닉슨 대통령한테만 가게 만들었습니다. 키신저는 정확히 알았던 거죠. 언제 공을 챙기고 또 언제는 양보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어쩌면 이게 진짜 권력의 고수가 아닐까 싶네요. 여섯 번째, 전략가의 딜레마.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주 도발적인 법칙의 여러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언제는 쓰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전략가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법칙을 이거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렌즈 같은 거고요. 여러분의 도구 상자 안에 넣어둘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언제 이 도구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깊숙이 넣어둬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게 핵심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전략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남의 노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과 그 선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것. 여러분은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통할까요?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내 평판이나 신뢰 같은 걸 다 내던지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진짜 전략가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